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머니쇼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또 올랐습니다. 나스닥 2% 넘게 올랐고요. 다우와 S&P 500도 1% 상승 마감했죠. 네. 장중 고점 대비 상승폭을 절반 정도 이렇게 내려놓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틀 연속 급등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무역 갈등을 해소할 의지를 보이기도 했고요. 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해고할 생각은 없으나 또 금리 인하에 적극적이길 바란다 이런 식으로 시장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일종의 안도랠리를 보였고요. 엔비디아를 비롯한 주요 기술주들 모두 올랐는데 특히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 CEO가 5월부터 경영에 집중하겠다고 밝히면서 5%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안도감이 생겨난 시장. 미국채 수익률 10년물도 소폭 하락해서 4.3%대로 2년물은 그런데 또 소폭 오르면서 또 3.86%대 본주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어제 국내 증시 양시장 모두 1% 올랐습니다. 코스피 2,520선 회복이 됐고요. 코스닥도 720선을 넘어섰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게 작용하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상승 마감했는데요. 앞서서 말씀 주신 대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가 이제 5월부터 정부 업무를 줄이고 이제 경영에 집중하겠다라고 밝히면서 특히 2차 전지주가 강세를 나타냈고요. 또 반도체를 비롯한 낙폭과대 대형주에 매수세가 몰리기도 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안도랠리를 보여준 것에 힘입어서 오늘 국내 증시 다시 한번 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증시타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9시 한국과 미국 간의 통상 협의가 시작되는데요. 상호 관세, 산업 협력 등을 논의하게 됩니다. 어떤 점을 주목해야 할지 또 어떤 결과가 기대되는지 하우문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최주연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에서 드디어 물러나는 걸까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셀 USA가 심화되고 미국 내 반발이 거세지자 트럼프 행정부는 연일 유화적인 제스처를 내놓고 있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해임할 의사가 없고 또 미중 간 관세 협상 기대감이 키운 데 이어서 오늘도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미중 양국이 무역에서 빅딜을 할 기회가 있다고 밝히자 뉴욕 증시는 이틀 연속 급등했습니다. 다만 언제 다시 이 불확실성이 커질지 모르는 이 상황이지만 목마른 투자자들에게는 이는 충분히 긍정적인 소식이었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다우 지수가 오늘 2% 넘게 올랐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모두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대중 관세를 일방적으로 인하하진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 전해지면서 오름폭이 상당 부분 축소됐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개별 악재에도 불구하고 일단 저가 매수세가 크게 몰렸습니다. 어제 유럽연합이 애플과 메타가 이른바 빅테크 갑질 방지법으로 알려진 이 디지털 시장법을 위반했다면서 각각 5억 유로, 또 2억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는 소식이 화제가 됐는데요. 시장은 크게 아랑곳하진 않았습니다. 애플은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만큼 트럼프의 유화적 메시지에 2% 넘게 올랐고요. 엔비디아 역시 4% 가까이 뛰었습니다. 또 알파벳도 유럽연합으로부터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음에도 오늘 2.48% 올랐습니다. 또 시총 6위부터도 보면 메타는 과징금 부과 소식에도 4% 올랐고요. 테슬라는 어제 어닝 쇼크를 기록했지만 머스크 CEO가 다음 달부터는 정치적인 활동을 줄이고 테슬라 경영에 집중하겠다고 밝히면서 오늘 5%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국과의 협상이 잘 이뤄지고 있다는 낙관적인 입장을 내놓은 데 이어서 오늘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면서 중국과 무역 합의에 이를 것을 예고했습니다. 그는 중국과 공정한 무역 협상을 이끌어낼 것이라면서 중국과의 협상이 매우 활발하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앞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중국과 무역 협상에서 빅딜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월스트리트 저널 측에서도 미국이 현재 145%인 이 중국 관세를 50에서 65%로 낮추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투자 심리를 끌어올렸습니다. 다만 백악관 측에서는 중국에 대한 일방적 관세 인하가 없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선을 긋기도 했는데요. 장 마감 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2, 3주 안에 대중 관세율을 정하겠다고 밝힌 그만큼 트럼프가 중국과의 협상에 급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오늘 시장은 관세 축소 가능성이 일제히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여전히 관세로 인한 경기 둔화 우려는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수치는 사고 관세 발표 이후에 조사된 만큼 더욱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S&P 글로벌에 따르면 미국의 4월 민간 경기가 1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후퇴했습니다. 특히 서비스업 PMI가 직전치를 크게 밑돌았는데요. 물론 제조업 지수는 관세 여파에도 불구하고 잘 버텨주고 있지만 이 미국 경제의 70%를 서비스업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이 약화할 경우 미국 경제 전반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사 측은 아직 미국 경제가 침체로 접어든 것은 아니지만 성장 속도가 점차 느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의 신규 주택 판매는 2월에 이어서 3월에도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월 신규 주택 판매 건수는 72만 4천 채로 집계되면서 전달보다 7.4% 증가했는데요. 최근 모기지 금리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또 건설업체들이 재고를 정리하기 위해서 가격 인하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면서 판매 건수가 늘어났다고 로이터 통신은 설명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높은 경제 불확실성으로 추세적인 회복은 어려울 수 있다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또 베이지북에서도 관세 불확실성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연준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서 전반적인 경제 활동은 이전 보고서와는 크게 다르진 않지만 이 국제 무역 정책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불확실성이라는 용어가 3월에 47회에서 4월에는 89회로 또 이 관세는 49회에서 107회로 증가했는데요.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우려가 얼마나 깊어졌는지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점을 주목해봐야겠습니다. 며칠 동안 심화됐던 셀 아메리카 먹구름도 트럼프 대통령이 꼬리를 내리자 빠르게 거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특히 오늘 진행됐던 오년물 국채 경매 수요가 견조했던 것도 채권 시장의 호재로 작용했는데요. 그동안 크게 급등했던 10년물과 30년물 금리는 모두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2년물 금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 수위가 줄어들면서 오늘 0.08%포인트 급등했습니다. 달러화 가치는 또 올랐습니다. 며칠 전 97선까지 떨어졌던 달러 인덱스가 오늘은 거의 100선 가까이까지 올랐고요. 달러화 가치 상승에 유로화와 프랑화, 또 엔화는 소폭 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금 가격은 오늘도 차익 실현 매물이 크게 출회하면서 하락했습니다. 최근 금의 상대 강도 지수가 78로 과매수 구간에 진입했는데요. 이렇게 단기간 급등에 따른 피로감에 오늘 금 선물은 3% 넘게 떨어지면서 2021년 6월 이후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국제유가는 하루 만에 상승폭을 반납했습니다. 오펙 플러스에서 이달부터 증산에 돌입한 가운데 6월에도 증산을 고려 중이라는 소식에 오늘 WTI와 브렌트유는 각각 2.2%, 1.9% 급락했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외신이 주목한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월스트리트저널입니다. 유럽연합이 애플과 메타가 일명 갑질방지법을 위반했다며 우리 돈 1조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애플에 약 8천억 원, 메타에 약 3,200억 원이 부과됐는데요. 또 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위반 사항을 60일 이내에 시정하라고 명령하면서 이를 따르지 않으면 별도 이행 강제금까지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애플의 경우 외부 결제 유도 금지 조항이 문제가 됐고요. 메타는 2년 전 도입한 비용 지불 또는 정보 수집 동의 모델이 발목을 잡혔습니다. 디지털 시장법이 시행된 이후 첫 제재인데 다만 양사에 대한 과징금은 각각 연매출의 약 0.1% 수준으로 법에서 정한 연매출 10%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집행위는 새롭게 만들어진 법이고 또 두 회사의 위반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일각에선 과징금 액수가 예상보다 적은 데다 조사 결과 발표가 여러 차례 지연되면서 미국 눈치보기라는 비판을 자초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고요. 이번 결정이 대미 관세 협상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밖에선 무역전쟁 볼모로 안방에선 규제 강화로 빅테크들이 신음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 두 고래 싸움에 끼인 메타의 고민은 특히 더 깊어 보입니다. SMBC는 관세 전쟁 여파로 테무나 쉬인 같은 큰손 고객들이 광고를 줄이면서 메타가 올해만 70억 달러, 우리 돈 10조 원에 육박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전체 매출의 10%가량이 중국에서 나오는데 이 중 대부분이 테무와 쉬인의 광고비에서 나옵니다. 여기에 무역 분쟁으로 경기 침체까지 실제로 나타나게 되면 메타의 올해 광고 매출이 230억 달러, 우리 돈 32조 원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까지도 나오는데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손정희 회장의 행보에 주목했습니다. 비트코인에 통 크게 베팅하고 나섰는데요. 테라와 비트파이넥스 또 미 상무부 장관의 아들인 브랜드 러트닉이 이끄는 켄터 피츠제럴드와 함께
비트코인 투자 벤처를 설립을 논의하고 나섰습니다. 총 사업 규모는 30억 달러인데 소프트뱅크는 이 중 9억 달러어치의 비트코인을 제공하기로 했고요. 새 합작사는 또 향후 3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전환사채, 2억 달러 규모의 비공개 지분 투자를 통해 더 많은 비트코인을 매입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문은 비트코인 베팅으로 돈방석에 앉은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성공 사례를 그대로 따라하겠다는 전략이라고 평가했는데요. 특히 한 배를 탄 캔터의 수장 브랜든 러트닉이 이른바 아빠 찬스를 이용해 트럼프 행정부의 가상자산 정책을 적극 활용하는 모습이어서 더욱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머스크의 뇌신경과학 스타트업 뉴럴링크에 주목했습니다. 85억 달러, 우리 돈 12조 원의 사전 평가액을 바탕으로 5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논의를 잠재적 투자자들과 시작했는데 확정된다면 1년 반 만에 기업 가치가 50억 달러나 높아진 셈입니다. 통신은 뉴럴링크를 비롯해 머스크가 설립한 비상장 기업들의 가치가 최근 몇 년간 급등하고 있다 짚었는데요.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몸값은 우리 돈 500조 원까지 올라왔고요. XAI도 115조 원에 육박한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무역 전쟁 속 앞다퉈 중국 시장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글로벌 자동차 업계에 주목했습니다. 지금 중국에선 상하이 모터쇼가 한창인데요. 먼저 메르세데스 벤츠는 개막 전날부터 순수 전기차 CLA 롱휠 베이스의 중국 현지화 버전을 선보였는데 스마트 드라이빙 모듈은 중국 팀 주도로 개발됐고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 바이트댄스의 AI 모델이 탑재되는 등 중국 기술과 접촉면도 늘렸습니다. 도요타 역시 중국용 순수 전기 세단을 선보였는데 화웨이의 홍멍 OS 시스템을 채택한 첫 제품으로 큰 관심을 받았고요. BMW는 올리버 집스 CEO가 직접 나서 딥시크 AI 모델을 채택하겠다 발표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전날 상하이에서 사상 처음으로 중국 전용 전기차 일렉시오를 사전 발표한 현대자동차까지 더하면 미국이 촉발한 글로벌 무역 전쟁에도 중국 시장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의 행보는 더욱 적극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니온게 기자의 신문입니다. 알리바바와 텐센트, 바이트댄스 등 중국 기술 기업들이 올해 수조 원어치의 엔비디아 H20 칩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는데요. 미국이 수출을 규제할 가능성에 대비해 이미 지난해부터 대책을 준비해왔다며 이미 100만여 개 1년치 물량을 손에 넣었다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도 미국의 수출 규제를 받지 않는 중국 이외 지역에서 엔비디아 칩을 구매하는 방법도 모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편 엔비디아의 중국 수출길이 막힌 가운데 중국 화웨이는 다음 달부터 첨단 AI 칩을 대량으로 풀기로 하면서 틈새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먼저 2차 전지주가 어제 일제히 힘을 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의 테슬라 훈풍 덕분이었는데요. 테슬라의 1분기 실적 발표 자체는 많이 아쉬웠지만 컨퍼런스 콜에서의 일론 머스크 CEO의 발언이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머스크 CEO는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서의 주된 작업이 대부분 끝났다며 다음 달부턴 테슬라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그간 있었던 테슬라에 대한 많은 지적 중 머스크 CEO의 정치적 활동이 가장 큰 우려를 자아냈었죠. 심지어 테슬라 강세론자인 웨드부시 증권의 댄 아이브스 또한 머스크 CEO에게 테슬라에 집중하라고 일침을 날렸는데요. 그런데 어제의 발언으로 이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부터 테슬라 주가가 큰 폭으로 뛰었고 이에 우리 2차 전지주들도 날아올랐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LNF 12.29%, 대주전자재료도 10% 넘게 올랐고 엔캠도 10% 넘게 올랐고요. 성일하이텍과 코스모신소재 모두 9% 넘게 시세 분출했습니다.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후보자들의 공약 경쟁에도 불이 붙고 있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에너지 관련 공약을 내놓으면서 전력 설비주가 좋은 흐름 보였는데요. 후보들이 추진하는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 등에 따라 전력 설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됐기 때문입니다. 후보자별로 살펴보면 먼저 이재명 후보는 오는 24일 전북 김제시 새만금을 찾아 건강한 미래에너지를 주제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수소 및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를 밝힐 것으로 보이고요. 또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호남권 신재생 에너지 벨트와 광역 교통망 구축 등 호남 맞춤형 공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에너지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선 서해안에서 수도권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고압 직류 송전 방식의 해저 송전망 구축이 핵심 과제인데 이에 따른 전력 설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관련주가 급등했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바이오스마트 상한가 기록했고요. 위너스도 24% 넘게 올랐고 가온전선 15.04%, 대원전선 8.1%, 재룡전기도 7% 가까이 시세 분출했습니다.
어제 반도체주도 강세 보였는데요. 그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촉발한 불확실성과 연준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강했던 가운데 미중 협상이 진전을 보일 수 있다는 낙관론이 부상했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관세로 인한 중국과의 교착 상태가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상황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낙관론에 불을 붙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또한 대중 관세율과 관련해 현재 145%가 매우 높다면서 협상이 진행된다면 관세율이 상당히 내려갈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또 파월 의장과 관련해서도 해고할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그간의 우려를 일축시켰는데요. 이에 반도체 산업 리스크가 완화될 여지가 커지면서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를 비롯해 반도체주가 상승하자 우리 반도체주들도 힘을 받았습니다. 관련주 살펴보면 한미반도체 14.29%, 테크윙도 12% 가까이 올랐고 KC텍 10.83%, STI와 PSK홀딩스 모두 8% 넘게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약주도 강하게 시세 분출했는데요. 개별 기업 호재가 주가를 끌어올렸는데 GL팜텍이 아주약품과 공동 개발 중인 안구건조증 신약 후보물질이 임상시험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해당 약물의 이름은 네코플라본으로 최근 임상 3상에서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했는데요. 이에 따라 GL팜텍은 올해 하반기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약 허가를 신청하고 내년 중 보험약가 등재 및 공식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미국과 중국 등의 주요국 제약사들과 기술 수출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인데 국내와 글로벌 시장 규모가 막대한 만큼 향후 엄청난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호재 있었던 GL팜텍 상한가 기록했고요. 코미팜 17.72%, 텔코 RF제약 11.2%, 삼일제약도 10% 넘게 올랐고 카이노스메드 7% 가까이 시세 분출했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코스피가 3주 만에 2,500선을 회복했습니다. 시장은 세 사람의 입에 주목했습니다. 트럼프, 베센트, 그리고 머스크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준 흔들기를 멈췄고 베센트 재무장관이 미중 갈등 우려를 완화시켰고 또 여기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까지 테슬라에 대해서 여전히 낙관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세 가지 호재가 동시에 우리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관세에 강경하던 트럼프 대통령이 점점 수위를 낮추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 물러날 때마다 우리 시장 한 발씩 내딛고 있는데요. 어제장 복귀하면서 오늘장 투자 포인트 확인하시죠. 코스피가 1.6% 상승해서 2,525선, 코스닥도 1.4% 가까이 올랐습니다. 양시장 반등하면서 이제 과매도권에서는 완전히 벗어난 상태입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여전히 외국인 수급입니다. 외국인 어제까지 유가증권 시장에서 9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선물은 순매수했지만 현물 시장에선 2천억 원 가까운 팔자 포지션 취했습니다. 어제는 개인도 5,500억 원가량 순매도했습니다. 반면 기관이 강하게 순매수하면서 지수의 상승을 주도했는데요. 6,900억 원에 달하는 매수 우위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메이저 수급 주체의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외국인이 442억 원 순매수했고 기관도 332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하며 지수의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개인은 700억 원 가까이 팔아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가를 보면 어제는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일제히 강했습니다. SK하이닉스와 LG에너지솔루션이 4%, 5% 상승세 시현했고 현대차와 기아도 각각 2%, 3% 넘는 오름세 기록했습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업체들을 위해서 또 부품 관세를 일부 면제할 계획이라고 밝혀서 이 부분이 자동차 대표주엔 또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좀 시장의 강세를 따라가는 분위기였죠. 1.2% 올랐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어제 분기 최대 실적을 냈는데 낙폭을 많이 줄이면서 0.84%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보시면 에코프로 형제가 시장의 상승을 주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각각 6.98%, 4.97% 오름세 기록했습니다. 또 제약 바이오 대표주들도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 보여줬는데요. HLB가 4.49% 오름세로 55,900원, 그밖에 리가켄 바이오, 펩트론, 코오롱 티슈진까지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환율은 보합이었습니다. 어제 정규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명원 영원 보합으로 1,420원 60전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후 미국에서 트럼프 연준 흔들기가 완화되고 미중 협상에 대한 기대까지 높아지면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자 환율은 레벨을 높였습니다. 역외 환율 1,427원 40전으로 오늘 외환시장 강하게 문을 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러모로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 밤엔 우리나라와 미국 간 통상협의가 이뤄질 예정이고 오늘 아침에 국내 증시 반도체 대표주인 SK하이닉스 1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앞서 1분기 매출 컨센서스가 17조 2,803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6조 5,929억 원이었습니다. 시장의 관심은 SK하이닉스 실적, 영업이익이 7조 원을 넘길까 여부였습니다. 발표가 됐는데 매출이 17조 6,391억 원, 영업이익은 7조 원을 넘어서 7조 4,400억 원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 157.8% 급등한 건데요. SK하이닉스 실적은 트럼프발 관세에 대비해 미리 재고를 비축하려는 주요 고객사들의 수요와 함께 수익성이 높은 HBM 제품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증권가 목표 주가는 29만 원에서 30만 원, 32만 원까지 형성이 돼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용량을 50% 더 높인 CXL 메모리 모듈 제품도 고객 인증을 완료하면서 오늘 주가가 호실적에 반응한다면 CXL 테마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외국인이 반도체 쪽을 집중적으로 팔아왔고 또 SK하이닉스의 경우에 HBM의 필수 장비인 TC본더를 공급하는 한미반도체와 HBM 동멸의 균열이 생기고 있는 점은 부담입니다. 컨퍼런스 콜에서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 나올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오늘 일정입니다. 오늘 여러 기업들의 실적이 동시에 발표가 됩니다.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현대차도 1분기 실적을 공개하는데요. 관세 여파가 얼마나 있을지 주목됩니다. 더불어 KB금융과 LG디스플레이, 포스코인터, 삼성중공업 등의 실적도 확인하시죠. 현지 시간 24일에는 세계 골관절염 학회가 열리는데요. 강스텝 바이오텍과 코오롱 티슈진 등이 참가합니다. 어제 시간외 거래에서는 신세계그룹주가 강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방한해서 국내 재계 인사들을 만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박이 거세지면서 우리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이 어떤 계기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럼 넥스트레이드 프리마켓 상황 보시죠. 간밤 뉴욕 증시 트럼프 대통령이 뱉은 말을 하나씩 걷어들이면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가까이 급등했고 여기에다 SK하이닉스 실적까지 좋기 때문에 국내 반도체 대표주들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 프리마켓 보시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강세로 출발했습니다. 삼성전자가 0.72% 오름세로 56,100원, SK하이닉스 2%가량 상승합니다. 거래가는 18만 4,800원입니다. 그밖에 LG에너지솔루션이 1% 강세로 35만 2,500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1%대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0.58% 강세 보여주면서 거래가 19만 1,200원으로 집계됩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5위권 종목도 일제히 상승부를 켰습니다. 알테오젠이 0.13% 상승하며 38만 9,500원, 에코프로비엠 추가적인 오름세 보여줍니다. 1.28% 오름세로 거래가 10만 2,500원이고요. 에코프로 4위에 있는데 2.42% 강세입니다. 거래가 5만 800원. 더불어서 HLB가 0.18% 오름세로 현재 5만 6천 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도 0.87%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28만 8,500원으로 집계됩니다. 여기까지 프리마켓 점검했습니다. 모든 갈등이 점차 완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오늘도 시장 출발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과연 오늘은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와 줄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27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BG앱 다운로드 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더 많은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도 머니랩 한번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보셨어요? 예. 이게 머니랩을 검색한 다음에 네. 들어가면 그냥 바로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오픈 채팅에 참여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뭐 한 주간의 증시 전망 이건 매주 월요일 이제 나오고 또 뭔가 좀 종목 선택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또 무료 공략 쪽까지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좀 참고해 보시면 뭐 절대적으로 뭐 믿음을 가지라 이런 것보다는 참고 정도로 해보시면은 참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때요? 약간 사짜 냄새는 안 나고요? 아니, 그런 냄새는 안 나요. 아, 예. 그런 게 하도 많아가지고. 그렇죠. 예. 아, 근데 모든 최종 판단은 투자자의 몫이긴 한데 요즘 정보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어떤 정보가 유용할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데서 참고해 보시면 2차 전지도 그렇게 안다 그러고 바이오도 안다 그러고 뭐도 안다 그러고 하는 사람들 보면 신기해요. 뭐라고요? 아, 이것저것 다 아는. 아, 그래가지고 뭐 내가 이 종목을 제일 잘하네. 뭐 이런. 바이오도 아니 2차 전지 잘한다 해서 들어갔다가 완전 사람들 답 안 나오는 상황까지 만들어 놓고 바이오 어쩌고 저쩌고 해서 또 2차 전지는 어떡할까요 하면은 여태 뭐 했냐 그러기도 하고 그런 머니랩 아니죠? 그건 머니랩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됐습니다. 요즘 예. 뉴스 많잖아요. 꼭 뉴스, 필요한 뉴스 링크도 보내주고. 사실 또, 뉴스 소화하기도 네, 만만찮아. 맞아요. 그리고 요즘 뉴스도 이제 카더라도 많고 예. 또 팩트 체크 안 된 것도 많잖아요. 주류 언론들조차도 대부분이 보도가 익명의 소식통에 따른 네, 네. 그런 식이잖아요. 아니 간밤 뉴욕 증시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중국에 대한 관세 50에서 65%로 낮출 것이다 했더니 네. 바로 백악관에서 또 CNBC 통해 가지고 이거는 상호 관세, 그러니까 상호 고려해야 되는 거지 이게 일방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요. 정한 거 아니다 또 이렇게 나오고. 예. 맞습니다. 예. 근데 그나저나 어쨌거나 뭐 참 이렇게 크리티컬한 레벨에서 중요했던 그 테슬라 주가가 네. 실적은 엉망으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모든 게 기승전 트럼프, 기승전 관세라고 이틀 연속. 그렇죠. 지금 트럼프 한마디에 시장이 좌지우지되고. 네, 그러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지수물 흐름으로 봐서는 한 이틀 이렇게 반짝하고 나서는 벌써 약간 좀 숨이 찬 모습, 아. 약간 보합 양상, 네, 네네. 그러네요. 네. 뭐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해소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좀 지켜보겠다는 심리도 있겠죠. 자, 오늘 크로스 리서치 한용희 수석 연구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예. 뭐 테슬라부터 얘기할까요? 뉴욕 증시 얘기할까요? 일단 국내 증시 네. 지금 방금 국내. 제가 오다가 이제 네네.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네, 하나 SK 먼저 하이닉스. 급하게 좀 말씀을 네. 드려야 될 것 같은데. SK 하이닉스. 예. 네네. 하이닉스 방금 조금 아까 실적 발표가 네, 있습니다. 나왔죠. 그래서 일단 예상 영업이익은 이제 영업이익이 제일 중요했잖아요. 뭐 이제 이거 7조 원이다. 7조 원 밑에다. 위에다. 예. 이게 있었는데 일단 7조 거의 5천억 육박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좋은 실적을 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이게 제가 희한하게 하이닉스 실적 발표할 때마다 희한하게 나와요. 제가. 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항상 이 방송 때 제가 이거를 보고 이제 설명을 계속 드리더라고요. 지난번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네. 하이닉스 실적 발표할 때마다 나오는데 일단은 이번에 중요했던 거는 뭐냐면 용인 반도체 공장 있잖아요. 네. 엄청나게 크게 짓는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이거 조금 위축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지금 캐펙스 투자 같은 경우에는 그 1기 팹은 1분기 착공하겠다라고 지금 발표가 나왔고요. 지금 아니 네. 그 이천하고 청주 말고 용인? 네네. 아. 그 지금 땅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지금 땅 다지는 작업을 좀 하고 있는데 한번 주변에 한번 가보시면은 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어허. 네, 그래서 계획대로 이제 27년도 2분기 준공을 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뭐 HBM 수요는 아직까지는 좀 우호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좀 HBM이 많이 있으니 이거는 계획대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표현을 한 거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HBM 쪽에서 이제 좀 하이라이트를 보시면 이제 올해 수요는 변함없이 전년 대비 2배 성장을 유지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HBM3E, 그러니까 5세대죠. 5세대 같은 경우에 지금 12단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쌓는 거죠, 이거를. 12단 전환 같은 경우는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라고 네.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계획대로 HBM3E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는 출하량의 절반, 그러면은 이제 블랙웰에 들어가는 게 거의 다 절반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판매가 좀 잘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HBM4 이게 6세대입니다. 6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월에 세계 최초로 주요 고객사한테 샘플을 제공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당연히 뭐 다들 아시다시피 엔비디아겠죠. 네. 엔비디아니까 HBM4 같은 경우에는 12단 제품은 고객 수요에 맞춰가지고 내년 내에 양산을 마무리할 계획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은 이번에 매출액은 17조 원 정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이제 한 7조 4천억 정도 이상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별 매출을 보면은 4분기는 사실 19조 원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19조 원 넘게 나왔는데 그때는 디램 비중이 한 74% 정도 됐어요. 근데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80%가 넘어갔다. 그러면은 같은 비율로만 봤을 때는 더 늘어났는데 양은 조금 줄어들겠죠. 네. 지난 분기가 19조 원이었으니까. 그래서 디램이 계속적으로 좀 효자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야, 근데 매출과 영업이익 보니까 상당히 많이 남기네요. 많이 남기죠. 그래서 좋네. HBM이 SK 그래서 하이닉스 고부가 주가에, 같이. 네. 예. 아직 삼성이 제대로 못하고 있다 보니 하이닉스가 왕자의 자리를 잘 하고 있죠. 하기야. 그 와중에 뭐 전에 엔비디아 마진율 보니까 엄청나더만. 그렇죠. 뭐 절반이 거의 네, 네. 근데 지금 저 부분이 아직까지 반도체에 관련해서 관세율이 정해진 거 아니죠? 아직은 아니죠. 우리나라는 유예니까. 그러니까 기본관세 10%는 맞는데 10%는 네. 적용이 되는데 네, 상호관세가 아직 90일 유예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90일 유예가 돼 있고 네. 오늘 밤에부터 이제 서로 협상한다는 것이고 그쵸. 한미 간에. 네. 네. 그러네요. 뉴욕 증시 좀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제 간밤 뉴욕 증시 보니까 S&P 500이 사실 3%까지 올라가다가 좀 상승폭을 반납하는 모습이었는데 이게 사실 트럼프 대통령 지금 사실 말이 엄청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어느 쪽에 지금 집중해서 저희가 전략을 세워야 될지 약간 헷갈리거든요. 어찌됐건 네. 중국을 비롯해서 지금 상대 교역국과의 지금 관세 협상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고 뭐 중국은 매일매일 직접적인 연락을 하고 있다고까지 하니까요. 뭐 그 간밤에 나왔던 거 중에 또 호재가 하나가 있었던 호재, 게 예.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이제 관세 면제를 아. 해주겠다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네. 카더라 아니에요? 그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나온 거긴 한데. 네, 아직까지는 뭐 저도 이거를 오다가 보기는 했는데 네. 이게 계속 이슈는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네. 저도 조금만 더 확인하고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일단은 관세 면제가 나온다고 얘기했고 5월 3일부터 시행되는 외국산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25% 관세는 유지는 하겠다라고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이게 뭐 공식적인 백악관 발표가 있으면은 오피셜로 확인이 되는 그렇죠. 거고 일단은 이런 내용들이 사실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차지하는 거는 맞죠. 네. 근데 지금 보시면은 트럼프가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뉘앙스가 결국에는 지금 100% 넘는 관세에서 제가 볼 때는 시진핑을 조금 체면을 차려주기 위해서 145%를 때렸다가 80%를 내려가면은 너도 체면 차리고 나도 체면 차리고 이 그림이 사실 일기 때랑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때도 철강 알루미늄 관세 보시면은 고율 관세였습니다. 그 다음에 트럼프랑 시진핑이랑 전화를 하면서 관세가 좀 내려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아마 18년도 1분기부터 주가가 꽤 많이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18년도 맞을 겁니다. 네. 그때 보시면 1분기부터 쭉 올라가기 예. 시작했는데 그 그림이 좀 지금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말에 따라 좀 바뀌긴 하는데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S&P만 그런 게 아니고 네. 장 시작하자마자는 다 좋았습니다. 그래요. 네, 다 좋았는데 예. 쭉 살짝 빠지긴 했죠. 완전 빠진 거는 아니고. 예. 네, 이게 뭐 관세에 따라서 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는 있는데 아직 뭐 그게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뭐 지표보다는 트럼프의 입이 더 중요하다라고 그러게요.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참 글쎄요. 지금 우리 한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저 왔다 갔다 하는 저 말을 무슨 전략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저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어쩔 수 없이 저렇게 휘둘리고 모양새 빠지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세요. 아주 나쁘게 보면은 시장에
굴복당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저는 그까지는 아니고? 네, 그것까지는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그림이 너무 비슷하다 보니까 그림이- 네, 속내는 사실 모르죠. 속내는 일기 때하고 그림이 네. 비슷하니까. 네, 비슷하니까. 근데 단지 시기가 좀 빨라요. 지금은. 네. 이 일기 때는 사실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자마자 관세를 그렇죠. 때려버리기 예. 시작했잖아요. 네. 근데 그때 당시는 한 1년 정도 걸리기는 했었거든요. 1년 이상 걸리긴 했었는데 지금은 시기가 좀 빠르기는 하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저는 주식 시장은 버릴 수가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401k가 뭐 퇴직연금이 미국의 대부분 국민들이 401k가 있다 보니까 뭐 예. 일부기는 하죠. 뭐 이제 저소득층 분들도 계실 테고 그런 분들은 이제 뭐 퇴직연금 401k가 뭐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이제 퇴직연금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크겠죠. 왜냐하면 S&P에 투자를 하신 분들도 많을 테고 일부 빅테크 기업에 투자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 당연히 이게 정치적인 이념보다 돈이 더 중요한 분들이 많다 보니까 주식 시장은 사실 버릴 수 없는 거. 그다음에 중간 선거를 좀 눈치를 보다 보면은 주식 시장을 완전히 버리지는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파월 해임하겠다라고 했는데 또 얼마 전에는 이제 해임 안 한다라고 좀 바꿨잖아요, 노선을. 근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좀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본인이?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변동성이 크지만은 결국엔 일기랑 비슷한 그림이기는 한데 시기만 좀 앞당겨졌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자동차 제조업체에 대한 네. 관세 면제를 고려 중이다라고 백악관에서는 일단은 계속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이 정도면 오피셜로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다 이게 관세 정책과 관련해서 이제 나오는 보도가 시시각각 워낙 다르다 보니까 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중국의 관세를 뭐 50에서 65로 낮출 거다라고 나오니까 바로 백악관 뭐 CNBC 통해 가지고 네. 아직 그렇게 정한 거 아니고 지금 계속해서 중국하고 매일 접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중국하게 달렸다라는 거고 또 뭐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또 자동차 부품 중국에서 수입된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는 관세 면제를 고려 중이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것도 뭐 카더라라는 말도 또 나오고 있고 또 트럼프는 2, 3주 내에 지금 그 나라별 국가별 관세율을 재조정할 거다 중국을 포함해서 그런데 중국하고는 2, 3년이 걸릴 수도 있다 이러니까 이게 참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제 또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했었거든요, 네. 트럼프가. 그럼 그 코멘트를 방금 말씀하신 코멘트를 좀 제가 계속 설명해서 드리면은 네. 0%로는 안 갈 것 같아요. 그건 0은 아니라고 했어요. 0은 예. 아니라고 예. 했으니까 그러니까 145%만큼 높지는 않을 것이다 네네. 라고 얘기는 했죠. 그러면 이게 우리가 그럼 80이야? 이거는 사실 모르죠. 다 발표하지 않는 이상은. 근데 145%까지는 높진 않을 것이다. 그러면 어느 정도 시장에 좀 우호적인 환경을 할 때까지는 좀 낮출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중국과 거래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또 얘기를 했죠. 그래서 네. 뭐 어제 주식 시장이 좀 좋았으니까 그것도 좀 이제 코멘트를 했었고 그다음에 그 중국과 매우 좋게 지낼 것이다. 그러니까 뉘앙스가 좀 많이 바뀌었다라고는 확실히 볼 수가 바뀌긴 바뀌었어요. 바뀌었다라고는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수치화된 게 아니고 그렇죠. 그냥 분위기다 보니까 기조가 사실, 바뀌었다. 네, 그냥 기조가 바뀐다 거다 보니까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기는 맞아요. 하죠. 그러니까 그게 참 어려운 것 한 같습니다. 10대 맞을 줄 알았는데 한 3, 4대 맞고 끝난다고 하면은 그거 자체만으로 네. 그렇잖아요. 예, 좋을 수 있는 거니까. 이 맞는 것 자체가 왜 맞아야 되는지 꼭 맞아야 되는 건지 왜 때리지 싶은데도 불구하고 네. 지금 하신 비유 네. 너 한 10대 맞아야겠다 했다가 네. 왜 맞지 싶었는데도 세대, 네대 그걸 갖다 아마 서너 대에서 거치면 이걸 나오면서 고맙게 생각한다. 이 얼마나 이거 웃기는 상황이고. 근데 트럼프가 약간 그런 식으로 협상을 저는 하니까. 요즘 좀 개인적으로는 좀 화가 나요.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전 세계가 이렇게 매일매일 불확실성 얘기를 하면서 뭐 정책 변수 어쩌고 트럼프의 오랄 리스크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이렇게 휘둘린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은 화가 나는데 그거는 있더만요. 뭐요? 한마디로 지난 이틀 동안의 시장 반응을 보니까 네.
없던 일로 하자 할 것 같으면 난리 나겠어요, 시장. 아, 네. 그동안에 이렇게 뭐 트럼프의 관세 내지는 이런 쪽에 네. 거기다가 또 뭐 거대 담론을 펼치면서 세계 무역 없던 일로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우스워지겠죠. 그 우스워지는 것도 얼마든지 뭐 필요하면 감내할 수 있는 캐릭터 아니신가 싶기도 하고 그나저나 테슬라 네. 어제 안 그래도 우리 실시간 채팅창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왜 한용희 수사가 안 나오지 이러셨는데 왜냐하면 테슬라가 정말 아슬아슬했어요. 아슬아슬했잖아요. 이번에 그 215불 맞죠? 그 214. 214, 215 네. 거기에 네. 한 서너 번 이렇게 했던 거. 네. 야, 만약에 그 실적 바로 실적 나오기 전날 우리 강정수 박사님하고 시작하기 전에는 그렇게까지도 말씀하셨어요. 실적이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실적 나오면은 또 한 차례 이렇게 급락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들 뭔가 또 생각을 해야 되죠. 급락은커녕 그냥 이렇게 확 돌려버렸어요, 이틀 동안. 네네. 그게 지금 그 컨퍼런스 콜에서 진짜 더 안 빠져도 될 만한 어떤 확신을 줬습니까? 이것도 수치가 아니고 말 때문에 말로. 올라갔습니다. 네, 말 때문에 올라가긴 한 건데 저는 근데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일단은 1분기 인도량 실적 안 좋은 거는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1분기 실적 안 좋은데 이것 때문에 이제 그냥 헤드라인 뉴스만 보면은 전년 대비 실적 망했다 이런 거 분명히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왜 그러냐? 아니 인도량이 안 좋았는데 실적이 좋게 나올 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인도량이 그러면 왜 안 좋냐? 원천 소스를 찾아서 인도량이 안 좋은 이유는 일부 수요 부진도 있겠습니다만 정말 큰 타격은 모델 Y가 리프레시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입니다. 그러니까 내연기관하고 전기차 하이브리드 다 통틀어서입니다. 이거는 단일 모델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가 뭐니라고 했을 때 토요타 일부 모델이 2등인가 그렇고요. 테슬라 모델 Y가 1등입니다. 근데 저가형 차량이 아니잖아요. 전 세계에서 네, 전 세계에서. 그거를 리프레시 하다 보니까 생산 중량 제가 말씀드린 게 공장에서 생산이라는 거는 자 중단 준비 시작 다시 이거는 아닙니다. 이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병목 현상이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게 이제 프로토타입은 양산보다 10배가 쉽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게 그거입니다. 그러니까 양산이 정말 어려운 게 그 각자의 그 공정마다 병목 현상을 해결을 하려면 그러니까 이게 댐 같은 거죠. 여기서 한번 병목 현상이 발생을 하면은 뒤에 것까지 다 밀리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은 생산에 차질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해결하려고 계속적으로 회의를 하는 거고 하는데 저는 모델 Y가 리프레시가 되다 보니까 당연히 뭐 일단 준비 시작하자마자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주문량은 많습니다, 지금. 중국만 하더라도 20만 대 넘었고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거의 15,000대, 2만 대입니다. 그러면은 많이 팔린 거거든요. 이미 보조금 대기하고 있고요. 근데 저는 어제 주가가 좀 상승한 거는 실적이 안 좋았지만 상승한 거는 일론 머스크가 돌아온다는 것 때문에. 근데 이게 도지라는 게 130일까지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임시 정부 네네네. 부서니까. 그러면 130일까지 일을 할 수 있으면 트럼프 초기 때부터 도지로 활동했다라고 하면 130일이면 이제 5월 말이나 6월 초가 맞기는 예, 하거든요. 예. 시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게 우리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거 맞아? 이거 맞아 했을 때 5월 달로 나 돌아갈 거야. 그게 어제 나온 거죠. 이제 그러면 5월부터 일론 머스크가 어제 어닝콜에 나와가지고 정부 일은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로 줄이고 테슬라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예정이다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주가가 시간에서 빵 떴습니다. 그러면 이거 말 하나 때문은 맞죠. 그러면은 이제 일론이 돌아오다 보면은 저는 일단은 굉장한 좀 호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저는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거고 어쨌든 도지를 하려고 한 이유도 트럼프한테 뭔가를 받아내기 위해서겠죠. 그냥 뭐 자원봉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미국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지만 본인의 어떤 이득도 있을 테고 그래서 트럼프를 지지해서 트럼프가 당선이 돼서
에어포스 원도 같이 타고 하다 보니까 뭐 얻어낼 게 있으니까 당연히 그런 거겠죠. 근데 저는 테슬라 어제는 말로 갔지만 오늘 발표낸 거를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네. 6월부터 로보택시는 계속 잘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잘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오늘 새벽에 나온 테슬라 AI 공식 계정인데 네. 영상을 한번 띄워주시면은 로보택시 호출 서비스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직원들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라이딩 홀링이라고 그 차량 호출 서비스가 이제 오스틴하고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일부에서 직원들 대상으로 초기 운영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1,500회 정도의 운행하고 15,000마일, 그러니까 24,000km 정도죠. 이 정도 운행을 했는데 항상 테슬라는 FSD를 테스트할 때도 직원들한테 먼저 테스트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시를 하고요. 근데 지금 보시는 영상을 보면은 직원들이 저게 로보택시를 먼저 테스트하고 있는 영상들이거든요. 그러면은 일단은 감독 버전이겠죠. 이제 테스트 버전이다 보니까. 저는 6월 달에는 확실히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거에 기반되는 게 또 뭐냐? 그러면 그 금색깔 로보택시 생산되는 거 맞아? 라고 했을 때 제가 사진을 가져온 게 있는데 그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면은 원래 테슬라 그 텍사스 공장에 가보면은 각자 부품마다 이게 어디에 쓸지 다 코드로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옆에 있는 거 조금만 확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른쪽 거부터 좀 볼게요. 그 CTTX라고 하는데 이게 사이버트럭 주물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기가 캐스팅을 팍 찍어가지고 밖에다가 쭉쭉쭉쭉 나열하거든요. 부품들을. 그게 나열돼 있는 저 렉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 둘씩 놓을 수 있는 거. 저 렉에 코드가 써 있습니다. CTTX. 저거는 사이버트럭 부품입니다. 그럼 오른쪽에 있는 걸 한번 볼게요. 조금만 안 보이니까 확대를 좀 해주시면은 그 RTTX라고 써 있습니다. 저건 뭐냐? 로보택시 부품이죠. 그럼 로보택시 부품 기가 캐스팅 제품이 빵 찍어서 저기에 나열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생산은 들어가고 있다. 그럼 6월 달에 출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냐?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그 차량 호출 서비스도 그렇고 지금 저가형 차량이랑 로보택시도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제 어닝콜에서 그 자율주행하고 로보택시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그 모델 Y 기반으로 자율주행 차량 서비스를 먼저 시작하겠다. 이거는 아까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모델 Y로 테스트를 하는 건 맞죠. 직원들 차량으로. 그래서 2026년 하반기에는 수백만 대의 자율주행 차량이 돌아다닐 것이다. 지금 중국 상하이 모터쇼가 개막이 됐거든요. 중국 쪽에서는. 근데 여러 기술들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대부분 얘기하는 언급들이 뭐냐. 테슬라 FSD 따라오려면 아직 멀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아이폰 나왔을 때랑 좀 비슷하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뭐냐면 애플도 그 당시에 아이폰 처음 출시했을 때 2007년도에 저 라인업 하나 가지고 뭘 하냐. 구글은 안드로이드 여러 업체가 다 들어와가지고 싸우는데 저거 하나 가지고 뭘 하냐라는 게 기사로도 나와 있습니다. 2007년도 검색을 해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종류가 많다고 잘 팔리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안에 생태계나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가 저는 더 중요한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보택시 서비스는 지금 FSD 13.14로 갔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지난주 금요일 방송에 나왔을 때는 이제 그 도조 슈퍼컴퓨터 도조를 한번 말씀드렸는데 20대면은 세계에서 가장 그 1, 2순위를 다투는 슈퍼컴퓨터입니다. 그러면은 그걸로 학습을 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슈퍼컴퓨팅 파워까지 생태계가 좀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FSD 그 무감독 버전 이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그러면 또 하나가 이제 나오는 얘기가 이것도 다른 전문가가 좀 얘기해 준 내용이긴 합니다만 그 ESS 쪽에서 그 LFP 배터리 이것도 수입될 때 그 관세에 대해서 좀 면제가 된다라고 하면 이것도 사실 굉장히 좋은 호재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이게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그 관세에 대한 면제 부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일부 뭐 주요 국가에 도움되는 거. 네. 이게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ESS는 에너지 쪽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LFP를 지금 3원계 배터리보다 LFP 배터리를 쓸 수밖에 없는 거는 맞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전략적 목적으로 관세 면제 품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리, 의약품, 반도체, 목재. 이거는 미국이 전략 산업으로 별도 취급을 합니다. 그다음에 귀금속, 금, 은, 백금. 그다음에 세 번째가 미국 내 존재하는 자원 포함, 에너지하고 일부 광물. 이거는 관세 면제 품목입니다. 그리고 연구 목적으로 중국에서 들어오는 프로토타입 같은 제품은 관세 면제입니다. 근데 세미트럭하고 로보택시 이거 양산 못한다라고 얘기 나오는 게 프로토타입은 관세 면제거든요. 그건 참 희한한 거죠. 이게 헤드라인 하나만 뭐 이게 양산으로 가면은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네네. 지금 당장은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ESS는 LFP를 쓰다 보니까 생산이 가장 많이 어디서 되냐? 중국에서 되죠. 예. 중국 CATL 걸 쓰니까 그럼 중국 CATL을 쓰는데 그러면은 이 LFP 배터리는 에너지 쪽으로 분류가 됩니다. 네. ESS는. 네. 그리고 메가팩 상하이 공장도 있고요. 예. 에너지로 분류가 되는데 ESS가 관세가 포함이 된다? 이거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면은 다르구나라고가 생각이 들 텐데. 확실히 관세 면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ESS는 에너지 쪽이어서 그런 예. 거죠. 그 미포함 에너지 쪽은 미포함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참 이게 헤드라인만 보고 하면은 무서워서 투자 못 해요, 사실. 그래서 이제 좀 저도 이게 시간이 걸리지만 예. 좀 딥하게 보고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래서 항상 좀 팩트 체크를 계속 뭐 그럼요. 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 그냥 단순 한 줄만 말고 이게 진짜 정책이 딥하게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한번 다른 말씀을 예시긴 드리고 싶습니다. 합니다만 왜 연예 뉴스 같은 거 막상 들어가 보면 헤드라인하고 실제 내용하고 되게 다르죠. 다른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산업 뉴스라든지 이런 뭐 경제 뉴스 자체도 사실 헤드라인보다는 들어가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긴 하죠, 확실히. 예. 네. 자, 지금 시각 8시 54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7일 지수부터 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가 0.4%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예상 7일 지수는 2,535포인트입니다. 코스닥도 0.5% 오름세가 예상되죠. 지금 예상 7일 지수는 729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SK하이닉스입니다. 오늘 1분기 실적 역대급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앞서서 제일 간단하게 좀 짚어봤습니다만 7조 4천억 원으로 역대급 실적이었고요. 전년 대비로 봤을 때는 158% 증가된 수치입니다. 지금 호가에서 1.8%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18만 4,4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도 0.8%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0.38% 오름세 예상되면서 호가는 107만 원이죠. 현대차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기아입니다. 오늘 1%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호가는 9만 1,000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보합 예상됩니다. 셀트리온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KB금융도 아직까지 호가에서는 뚜렷한 움직임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 오늘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지금 호가는 38만 7,500원, 에코프로빔 1%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가가 10만 2,300원, HLB도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에코프로도 2.8%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는 5만 1,000원. 레인보 로보틱스 0.7% 오름세 예상되고요. 휴젤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호가에서 35만 1,500원, 미가캠바이오도 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클래시스입니다. 오늘 1%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62,800원. 펩트론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코롱티슈진 보합 예상되고 있죠. 이제 개장까지 한 4분여가량 남았습니다. 일단 오늘 보니까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또 테슬라가 또 올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국내 증시 쪽에서는 그동안 2차 전지주 상당히 소외됐었는데 어제부터 움직임 좋았는데 오늘도 좀 이런 흐름이 좀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게 만드네요. 그래요. 우선 지금 이제 앞서 이제 우리 한수석 설명을 쭉 옆에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이제 듣고 여쭤볼 게 굉장히 많아졌는데 그 중에 네. 먼저
테슬라가 실적이 좋아지든지 주가가 오르면 우리 국내 2차 전지주가 오른다. 이거 무슨 공식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실제적인 어떤 연관관계가 있습니까? 뭐 없진 않죠. 사실 이제 LNF도 직접적으로 하고 있기는 하고 뭐 납품을 하고 있기도 하고 사실 우회적으로 해서 LG에너지 솔루션으로 이제 양극재 납품해가지고 LG에너지 솔루션이 그걸 셀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테슬라에 납품하는 것도 맞으니까요. 그거는 이제 파나소닉하고 LG엔솔하고 네. 둘 다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수혜가 있는 거는 맞죠. 근데 이제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뭐 도지를 하면서 아닌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이게 도지에 대해서 자세한 보도가 이렇게 주류 언론들에서 안 다뤄서 그렇지 엄청난 일을 했거든요. 네. 돈이 진짜 줄줄 어디로 새고 있으며 그동안에 얼마나 황당한 일들이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줬는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이제 해고되는 사람, 사라지는 조직 그리고 세금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눈먼 돈들 받아먹던 조직들 할 것 없이 그동안 진짜 이 꿀 빨던 그쪽이 죽을 맛이니까 테슬라 매장에다 불 지르고 테슬라 그거 하고 이런 상황에 살해 협박까지 받는다고 머스크가 얘기할 정도였으니 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머스크가 그러면은 테슬라에 그러면 매일 출근해서 나 테슬라 사장이야 하면서 사장실에 앉아갖고 뭐 하면은 뭐가 달라집니까? 지금 테슬라가 그런 단계예요? 머스크가 있고 없고가 그렇게 다릅니까? 뭐 담임 선생님 오늘 안 오면 오늘 뭐 야간 자습 없이 그냥 놀자 이런 분위기인가요 회사가? 시스템은 당연히 있겠죠. 시스템은 당연히 있겠죠. 시스템은 있겠죠. 네, 근데 네. 이제 머스크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이제 저는 뭐 지금 감히 이게 너무 큰 회사여서 사실 뭐 감히 뭐 예측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전 분위기라고 문화라고 생각해요. 기업 문화. 그러니까 CEO가 저렇게 열정을 사실 머스크는 그 공장에서 자거든요. 그리고 그런다고 막 이렇게 머스크 싫어 도지에서 막 칼 휘두른 거 꼴보기 싫었어. 그래서 우리한테만 돌아온 혜택이 줄었어. 테슬라 사지 마 했던 유럽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서의 분위기가 그러면 머스크가 열심히 출근해서 야전 라꾸라꾸에서 자면서 일한다. 그거 보고 아 테슬라 사주자 이렇게 된다고? 아니 그게 아니고요. 예. 그 역량은 사실 크게 없다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유럽 제가 판매량을 지난주 금요일에 가져오긴 했는데 오늘은 자료는 못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제 유럽에서 테슬라 안 팔린다 하는데 폭스바겐 다음으로 많이 팔렸거든요. 실제는. 네.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를 까보면 뭐 이상한데. 근데 참 왜 언론에서는 그렇게 유럽에서 판매 부진 이렇게 헤드라인을 했을까요? 전년 대비니까요. 전년 대비? 이게 모델 Y 리프레시하면서 당연히 줄어드는 건데 뭐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죠. 똑같이 제가 이거 비교를 드리긴 좀 애매한데 네. 제가 어디서 막 진짜 넘어져서 왔는데 여기 까졌어요. 근데 싸웠네 이러면 이렇게 맞춰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약간 너무 그냥 데이터를 봐야 되는 팩트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폭스바겐 다음으로 많이 팔렸거든요. 그 예식 재밌어 더 듣고 싶었는데 일단 개장부터 좀 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개장합니다. 네, 4월 24일 목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세 이어갔습니다.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시장 달래기에 나선 발언들, 그동안 투자자들이 좀 듣고 싶었던 발언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제롬 펄 연준 의장 해임 의사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는 빨리 서둘러야 된다라고 밝혔고 또 이제 중국을 비롯해서 여러 교역국과 2, 3주 안에 관세율을 다시 조정할 것이다. 특히 중국에 대해선 그동안 계속해서 고집해왔던 고율의 관세 부과가 아니라 조금 더 완화적인 좀 누그러진 기조가 확인됐다라는 측면에서 시장은 안도 랠리를 이어갔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는 일단 보합권 출발을 보여줍니다. 코스피가 2,530, 코스닥도 727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강보합권이네요. 지금 55,800원,
SK하이닉스 0.8% 올라갑니다. 18만 2,600원. 1분기 실적 역대급 실적이었죠. LG 에너지솔루션 좀 떨어지네요. 34만 8천 원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28% 올라갑니다. 106만 9천 원이고요. 현대차 강부학권으로 19만 100원이고요. 기아가 0.2% 올라갑니다. 9만 400원 선이고 삼성전자 우선주 0.5% 상승 중이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0.49% 올라가면서 81만 8천 원. 셀트리온도 상승 중이고요. KB금융은 소폭 하락합니다. 8만 4,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지금 알테오젠이 0.6% 떨어지네요. 38만 6,500원, 에코프로비엠 보합이고요. HLB는 약보합으로 5만 5,800원, 에코프로 0.8% 올라갑니다. 5만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레인보 로보틱스가 소폭 상승 중입니다. 28만 7,500원, 휴젤은 좀 떨어집니다. 35만 1,000원이고요. 리가캠바이오가 0.6% 하락합니다. 11만 3천 원이고 클래시스는 소폭 오름세로 6만 2,700원, 펩트론 1.8% 하락 중이고요. 코롱티슈진 소폭 상승 흐름 이어갑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이고 있는 섹터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CXL 온디바이스 AI 쪽 좀 움직입니다. CXL 쪽에서는 네오셈이 7% 상승 중입니다. 10,000원 선을 넘어서고 있고요. 엑시콘도 5.6% 상승합니다. 그리고 TLB가 4.24% 오르면서 19,690원, 코리아 서키트도 상승 중이고요. 오킨스 전자가 14% 급등합니다. 5,530원, 파도도 4% 가까이 올라가고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1% 상승세 이어갑니다. 오늘은 이제 CXL 관련주 흐름 좋고 온디바이스 AI 쪽에서는 퀄리타스 반도체가 두 자릿수 상승률입니다. 10% 넘게 급등합니다. 15,100원 선 넘어서고 있고요. 제주 반도체도 3.58% 상승하면서 13,590원. 어보브 반도체 그리고 에이펙트도 1% 이상 올라가고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에이펙트, 텔랩칩스 1% 안팎으로 상승 흐름 이어집니다. 자, 그리고 비만 치료제 쪽도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인벤티지랩이 지금 26% 넘게 급등합니다. 자, 그리고 HK노엔도 지금 상한가네요. 한미약품 소폭 오름세고 펩트론, 블루엠텍이 1% 이상 올라갑니다. 대봉 LS도 1.48% 상승하면서 13,0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비만 치료제 내에서 일부 종목들의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력 설비 쪽도 오름세가 이어지네요. 세명전기가 7% 넘게 상승하면서 7,540원이고요. 가온전선도 4% 상승합니다. 56,900원. 그리고 LS 일렉트릭도 1.3% 상승 중이고 바이오스마트, 제일 일렉트릭도 2%에서 1%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 순매수 보여줍니다. 1,077억 원 매수 우위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753억 원, 374억 원 매도 우위고요. 코스닥에서 개인 투자자 369억 원 순매수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44억 원, 119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가면 달러 인덱스가 소폭 올랐는데 오늘 달러 환율 6원 40전 상승하면서 1,427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은 좀 방향성을 탐색하는 과정이 아닐까 싶네요. 왜냐하면 전일과 지금 사실 상황이 달라진 건 없잖아요. 달라진 건 없죠. 예, 그러니까 좀 기다려 보겠다라는 심리도 있는 것 같고요. 어제 또 생각보다 어제 더 좀 맞아요. 많이 올랐고 예. 그런 상황인데 여전히 이제 수급 측면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적극적인 매수를 안 보인다는 게 아쉽긴 하고 그래요. 아까 우리 마무리가 덜 된 얘기 같은데. 네, 맞아요. 차가 잘 팔리고 있다. 네, 유럽에서 무난하게 유럽에서도 무난하게 팔리고 있고요. 이게 모델 Y 때문에 이게 전년 대비 줄었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좀 물음표입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그러면은 그 중국 상하이 뭐 이제 물론 그러니까 중국에서 생산되는 차는 이제 중국에서 소화가 되니까 네네. 이게 관세에 큰 영향은 없다라고는 합니다만 최근에 보면 왜 중국에서 왜 반미 정서가 확대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또 어때요? 사실 체크 좀 해주세요. 제품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이 중국 내에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뭐 미국 제품이긴 하지만 네. 예약 주문량하고 보면은 저는 이게 꺾일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 제가 데이터를 그래서 가져오긴 했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띄워주시면 주 단위 데이터를 제가 계속적으로 체크하거든요. 이건 네. 중국 CPCA 자동차 공업 협회에서
나온 데이터를 제가 매번 가공을 합니다. 그래서 네네. 한번 보여주시면은 주 단위 데이터부터 좀 볼게요. 주 단위 데이터 보시면 일단 주 단위로 쭉 올라갔다가 저때 5번째 주 이게 1년이 52주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1주차부터 제가 지금 거의 16주차까지 추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주 차에는 저렇게 뚝 꺾인 게 저 때는 춘절, 그러니까 명절이 있었죠. 그래서 뚝 꺾이는 거고 다시 상승하면서 그 13주차까지 쭉 올라갔죠. 네. 근데 14주차에 뭐야 왜 2,400대밖에 왜 못 팔아? 2,600대밖에 왜 못 팔아? 이거 좀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테슬라는 분기마다 1, 2, 3, 4분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4분기가 있으면 그 분기마다 3개의 달이 있는데 도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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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레미입니다. 인도가. 그러니까 분기 초에는 수출 물량을 쫙 밀어냅니다. 중국 내수로 파는 게 아니에요. 네. 수출 물량을 쫙 밀어내요. 왜냐 기가베를린에서 아직 생산이 덜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면은 수출 물량을 초에 쭉 밀어내면은 후반부로 갈수록 이게 인도량이 쭉 늘어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은 1주차부터 13주차까지 춘절 빼고는 쭉 상승하는 모습 보이죠? 그다음에 뚝 떨어지다가 다시 쭉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전통적인 거여서 사실 저렇게 보면은 전주 대비 얼마 팔았다 또 이거 얘기 나올 겁니다. 이 구조가 사실 저는 몇 년 동안 겪은 건데 전혀 문제 없고요. 모델하이 잘 팔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 데이터 보시면은 아직 잘 팔립니다. 그 휴머노이드 거기 배터리에 히토류가 들어간다라는 건 이건 괜찮은 거예요? 그게 저도 조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네. 이게 원래는 그 연구 자석보다 이제 히토류를 써야 되는 건 맞거든요. 왜냐면은 네. 지금 23년도 3월달 투자자의 날에서는 그 얘기를 했어요. 히토류를 연구 자석으로 바꾸겠다. 그러니까 네오디뒴을 페라이트로 바꾸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페라이트 관련주가 쫙 한번 올랐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 좀 진전이 됐는데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더 작은 거고 차보다. 네. 모터에 들어가는 연구 자석은 아직 네오디뒴은 필요할 겁니다. 근데 아직 양산이 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양은 필요하지 않을 거예요. 자동차에 보통 500g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이거보다는 좀 덜 들어가겠죠. 액추에이터나 모터 들어가려면. 근데 이제 필요하긴 할 텐데 일론 머스크도 어제 컨콜에서는 그걸 얘기했습니다. 아, 이거는 좀 단기적인 제약을 수출 규제가 주겠지만 올해 안에 대규모 양산을 좀 하긴 하겠다, 극복은 네. 하겠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페라이트로 기술을 좀 어떻게 바꿀 거지는 좀 뭐 어떤 IR 데이터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아직 아니 근데 저도 맨날 저 자료 화면이 거의 뭐 며칠 간격으로 똑같은 자료 화면을 봅니다만, 아니 중국 로봇은 막 발차기도 하고 쿵쿵도 하고 막 부채춤도 추는데 쟤는 왜 저렇게 무슨 재활 중인 환자가 저거 조금 오래된 자료입니다. 오래된 거예요? 살짝 오래됐다라기보다 좀 업그레이드 되고 있나요? 네,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쿵푸 같은 거 왜 필요하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손이 제일 중요해요, 사실. 손이. 네, 저는 손의 자유도 이게 DOF라고 하는데 네. 손의 자유도가 인간이 발전한 게 사실 손을 자유자재로 쓰고 지능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게 인류가 많이 발전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데이터로도 나오긴 한 거거든요. 근데 네. 손이 없으면 사실 아무 쓸모가 좀 없는 거죠. 왜냐면은 정밀한 거를 계속 반복 작업을 하려면 결국 이 손의 자유도가 얼마만큼 필요하냐인데 그게 없다 보면은 좀 걸음걸이가 중요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손이랑 지금 근데 인식, 소프트웨어. 궁극적으로 저 옵티머스로 어디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가정용까지 가정용까지 해서 이제 몇 억 대를 팔겠다라는 거죠. 몇 억 대를 팔겠다. 야, 몇 억 대를 판다. 그러면은 그 안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누가 공급하는 거죠, 지금? 그 공급망이 예. 있기는 한데 그게 모건 스탠리에서 나온 자료이기는 하거든요. 예. 공급망은 일단은 이거 추정치입니다. 아직 뭐 확정치는 아니고 네. 일단은 바디에서는 이제 배터리가 EV 에너지랑 삼성 SDI, LG 솔루션, CATL 이렇게 그렇게. 네 들어갈 겁니다. 네. 오늘 이제 혹시 테슬라 더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셔도 되고. 없습니다. 예, 그럼 네. 현대차 좀 여쭤볼게요. 오늘 현대차 실적 발표 있잖아요. 근데 네. 최근에 이제 이런 얘기들 많아요. 지금 이제 테슬라가 아무래도 이제 일론 머스크가 자체에서 좀 칼을 휘두르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 조금 불만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테슬라 판매량에도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그 빈자리를 이제 현대차가 뭐 메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거 네. 맞는 얘기인가요?
그거는 아닙니다. 사실 하이브리드를 많이 팔았고요. 하이브리드. 네, 전기차는 전년 대비 감소를 했고 네. 테슬라 GM에 의해서 점유율 3위인데 저는 고무적인 성과라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하이브리드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63%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이번에 오늘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 역대급은 쓰긴 할 겁니다. 또. 역대급. 네, 역대급 쓰긴 할 텐데 일단 전기차랑 하이브리드인 내연기관차 대비해서 ASP가 좀 높죠. 평균 판매 가격. 네. 이게 높기 때문에 당연히 이익률도 높고 네. 매출도 높다 보니까 저는 이번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 43조에 영업이익 3조 6천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좀 두 회사 모두 전년 대비 매출액 좀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기 또 한수 나오시니까 또 여쭤보고 싶은 게 또 화장품 쪽인데 이게 이제 조선 방산에다가 이 화장품 쪽도 최근 들어서 무슨 우리 지수를 갖다가 지지하는데 한몫했다라고 하는데 이 화장품은 관세 안 두드려 맞는 쪽이에요? 상호관세는 맞죠. 상호관세는 기본관세는 맞죠. 근데 네. 저희가 이제 그 목요일마다 그 산업보고서를 좀 발간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산업보고서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좀 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저도 뷰티에 대해서는 사실 좀 관세 무풍지대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종목별로. 예. 근데 이제 일단은 우리나라 화장품이 왜 이렇게 잘 나가냐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예. 이거 보고서를 좀 발간을 하면서 이제 인디 브랜드들이 온라인 쇼핑몰에 이제 공격적으로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 기준으로 미국 쪽으로 들어가는 한국 화장품 수출량이 15.5억 달러. 그러면은 YOY 기준으로 52% 성장을 했습니다. 역사상 최고치 기록을 네. 했고요. 수출하는 품목의 70%는 이제 기초 화장품입니다. 기초 화장품, 색조 말고 기초 쪽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화장품이 성공한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면, 그러니까 이 OEM, ODM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예. 한국콜마라든지 코스맥스 이런 업체들, 뭐 코스메카 코리아, 인그루드랩 뭐 이런 업체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사실 예전에는 화장품 회사 만들려면 생산 라인도 갖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뭐 브랜드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가져와. 우리가 ODM으로 생산자 부착 방식이나 다 만들어 줄게. 라고 해서 너네는 마케팅만 해. 라고 해서 브랜드들이 엄청 폭발적으로 많아졌습니다. 예. 그래서 27,000개의 브랜드가 생겼죠. 어허. 그럼 27,000개의 브랜드들이 살아남으려면 예.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되죠. 예. 우리 거 좋습니다. 우리 뭐 더 추가를 했어요. 뭘 더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4,500개의 화장품 제조업체들이 퀄리티 있는 제품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를 지나면서 팬데믹으로 가다 보니까 비대면이지 않습니까? 예. SNS가 좀 활성화가 되고 K-팝, K-드라마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면서 넷플릭스도 국내 콘텐츠 업체들 주목을 많이 받았죠. 그러면서 인디 브랜드들이 성장한 게 뭐냐? SNS를 공략을 했습니다. 인플루언서들한테 협찬을 했고요. 광고비를 줬고요. 그 인플루언서들의 영향력이 코로나 대비해서 월등하게 높아진 거는 맞죠. 네. 광고 단가도 세졌고. 그래서 K 화장품은 아직까지는 중저가 포지션입니다. 프랑스는 고가 라인업. 네. 근데 제품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싼데도 좋네. 미국 쪽에서 그래서 선케어 제품이 많이 팔린 게 뭐냐? 조선미녀. 조선민요. 조선민요? 네이밍도 참 좋아요. 네. 조선민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립니다. 네. 그래서 어. 그 조선미녀가 많이 팔려서 지금 그 회사가 인수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죠. 구다이 글로벌. 그래서 아직 비상장이긴 한데 그냥 아모레랑 LG 생활건강을 제쳤습니다. 그냥 이익률로 봤을 때. 그래서 그 정도 이익이 많이 나고 있고요. 그래서 합리적인 소비를 원하는 젊은층, 미국 젊은층에서는 화장품을 굉장히 많이 쓰기 시작했죠. 우리나라 화장품을. 그러다 보니까 SNS의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신뢰도를 주다 보니까 이거 사도 되네. 근데 이커머스 시장에서는 미국 화장품 시장 규모로 보면 이제 172조 원으로 전 세계 글로벌 1등이거든요. 근데 24년도 기준으로 원래 프랑스 수입이 미국을 최고 1등이었는데 네. 우리나라가 그걸 제쳤습니다. 그래요? 원래 로레알 그룹, 뭐 랑콤 이런 브랜드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예. 최고였는데 예. 우리나라가 그걸 제쳤습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트럼프가 이번에 관세를 때리겠다라고 했죠. 네. 일단 다 기본 관세는 10%. 예. 그다음에 다른 상호 관세를 각자 나라마다 다 유지를 하는데 저는 중국이 관세를 이렇게 맞는 거는 우리나라한테는 화장품은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중국은 145%예요. 아직 생산이 없습니다. 근데 미국 현지 생산 체제를 갖고 있는 업체 중에 하나는 저는 인그루드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 55% 정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익이 꽤 많이 납니다. 한 200억 정도, 24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코스메카 코리아도 이번에 한 700억 정도 이익을 낼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인그루드랩은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인데 미국 법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생산 시설을 좀 갖고 있고요. 네. 뉴저지에 본사가 있고 ODM, OEM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전체 매출이 95%가 미국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요. 2017년에 토토화 공장을 매입을 했습니다. 이게 FDA OTC를 받아야 되거든요. 일반 의약품? 아니 왜 화장품 만드는데 왜 일반 의약품을 받아야 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참고로 선케어 제품은, 그러니까 네. 선크림 제품이죠. 선케어 제품은 분류가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게. 그래서 FDA 승인이 필요해요. 생산하려면. 그러니까 일반 화장품처럼 그냥 우리 공장 만들었어요. 주세요. 이게 아니고 네. FDA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 OTC 승인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토토화 공장이 연간 캐파가 얼마 정도냐? 2억 1천만 개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네. 인천 공장이 3천만 개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캐파가 이제 2억 4천만 개 정도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선케어, 그럼 인그루드랩이 선케어 뭐 매출 얼마나 차지하냐라는 걸 봐야 되는데 40% 정도 차지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그 워싱턴 포스트인가 거기서 한번 나온 기사가 있었는데 네. 조선민요가 많이 팔리고 있다 보니까 이거 관세 때문에 가격 올라가기 전에 빨리 사재기하자. 이거 한번 기사가 났었죠. 예. 근데 미국 토토화 공장은 직접 선케어를 생산할 수 있다 보니까 화장품 브랜드 업체들이 맡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그래서 저는 K 선케어는 수요가 굉장히 높거든요. 왜냐하면 중저가 라인에 가성비도 싼데 제품이 좋다 보니까. 그래서 브랜드 업체들은 아마 이쪽으로 주문량을 좀 늘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조선미녀 쓰세요? 저는 제가 몇 년 동안 쓰는 거는 이니스프리 쓰고 있습니다. 아니 피부가 워낙 좋으셔서 저랑 이거 약간 궁금해지는 순하게 분들이 많으실 네. 것 같아서. 비싼 거 안 씁니다. 저도. 이니스프리 네. 조선미녀 쓰고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국내 증시 오늘 출발은 괜찮았는데 양 지수 모두 하락 전환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이미 과매도권을 벗어난 상황에서 추가적인 매수세가 붙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스피가 0.19% 내림세로 2,520선, 코스닥은 약보합, 지금 강보합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726포인트에서 움직임 보여줍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오늘도 외국인은 팔아냅니다. 1,223억 원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고요. 여기 더불어서 기관까지도 556억 원 탈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만 홀로 1,688억 원 순매수 기록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메이저 수급 주체 양 매도가 나옵니다. 외국인이 354억 원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고 기관도 252억 원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만 홀로 600억 원 가까운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등락률 상하위 업종입니다. 오늘은 전기 장비, 식품, 항공 업종이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 전기 제품과 전자 제품, 비철금속 업종은 하락폭이 큰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주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업종 내에서는 CXL 관련주 상승폭이 가장 큰데요. SK하이닉스가 CXL 2.0 기반의 D램 솔루션 제품에 대해서 고객 인증을 완료했다고 밝히자 CXL 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오킨스 전자가 12% 가까운 상승세 보여줍니다. 거래가 5,420원입니다. 그 밖에 네오셈이 6% 오름세로 9,940원,
퀄리타스 반도체가 4.73% 강세로 거래가는 14,380원입니다. 그 밖에 엑시콘이 2% 가까이 오르고 있고 파드 역시도 2.6%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디바이스 AI 관련주 역시도 상승합니다. 간밤 엔비디아가 강했고 SK 하이닉스가 HBM 매출을 기반으로 역대 두 번째 실적을 기록하면서 AI 반도체가 주목받고 있는 데 따른 것인데요. 관련주 내에서는 퀄리타스 반도체 여전히 4%대 오름세 유지하고 있고요. 제주 반도체가 1%대 강세 보여줍니다. 다만 나머지 HPSP와 에이펙트, 어보브 반도체는 지금 하락으로 전환이 된 상태인데요. HPSP가 0.2% 약세, 에이펙트도 0.2% 내림세 보여주고 있고요. 어보브 반도체가 0.38% 하락 전환이 되면서 현재 거래가는 1,350원입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주는 개별 모멘텀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HK 이노엔, 위식도 역류질환 신약 K캡이 미국 임상 3상을 성공적으로 마치자 오늘 상한가로 출발했습니다. 48,900원이고요.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에 최근 자사의 신규 플랫폼 기술을 통해서 먹는 비만약의 일주일 지속 효과를 입증하면서 오늘 장에서도 거의 상한가에 근접할 정도로 시세 분출하고 있습니다. 26.4% 급등하며 거래가 26,300원. 큐라티스 역시도 상한가 기록했고요. 제넥신이 3%대 오름세로 4,970원, 아이큐어가 1.49%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책 관련주에 대한 관심도 이어집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 탈플라스틱 등으로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기후 공약을 밝힌 이후에 관련주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관련주 내에서는 그린케미칼 3.59% 강세로 거래가 8,660원이고요. 에어레인이 6.4%, 6%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며 21,500원대에 거래됩니다. 그 밖에 에코바이오가 2% 가까이 상승 중이고 에코프로 HN이 0.74%, 이건산업이 2%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좀 혼조 보여주고 있고 그렇게 강한 모습은 좀 찾아보기가 힘든 상황인데요. 오늘 장에서 눈여겨볼 업종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 시장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SBS 비즈 5스타 이동우 전문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탈원전 기조를 뺀 에너지 공약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에 원전주가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정책 기조 또한 친원전으로 선회를 하면서 투자와 개발이 활발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주요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네, 조기 대선과 맞물리면서 에너지 믹스 정착 공약이 발표되었고 탄소 포집, 태양광, 그리고 수소에너지와 원전 풍력 등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가 다시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여야 공통 공약으로 꼽힌 AI 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전기 생산을 위해서는 원전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히고 있으며 기존 더불어민주당이 고수하던 탈원전 정책 폐지까지도 고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전 수명 연장 및 기존 원전 활용 방안과 에너지 믹스 내 원전 비중 유지 및 확대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또한 글로벌 빅테크들이 AI 서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대량의 전력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SMR 투자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이번 주에 지난번에 미국 스타트업 카이로스 파워에 투자를 했고, 아마존은 미국 원전 기업 탈렌 에너지에 데이터 센터 인수를 했고, 오픈 AI는 핵융합 스타트업인 오클로의 SMR 개발에도 참여하면서 본격적인 시장 개화에 앞서고 있고, 국내 참여사와 관련주들도 지속적으로 체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께서는 원전주 중에서 어떤 종목 좋게 보시나요? 관련주 탑픽으로는 한전기술과 두산에너빌리티를 보고 있는데요. 한전기술은 혁신형 SMR 기술 개발에 주력하면서 2022년부터 정부 예비 타당성 심사를 통과했고 2028년까지 4천억 규모의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혁신형 SMR 기술 개발 사업은 작년부터 실적에 반영이 되기 시작했고 체코 원전 관련 수주와 해외 원전 수주 대폭 확대로 인해서 실적 반영이 시작되는 하반기에는 주가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최근 박스권 하단에서 급등이 한번 나왔고요. 지지력을 확인하고 있어서 접근은 61,000원에서 64,000원대, 그리고 1차 목표가는 2월 고점인 75,000원 부근, 그리고 선절가는 58,0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전 세계 원전의 지금 핫 트렌드인 SMR 분야에서 국내에서는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SMR 파운드리 회사로서 다양한 SMR 혁신
설계와 제작 기술을 개발 중인데요. 향후 5년간에 연 4기 이상의 대형 원전 제작 시설을 안정적으로 확보했고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와 협력하여서 SMR 부품을 공급하고 있어서 현재도 직접적인 수익성을 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중장기 이평선이 수렴 후에 다시 확장되는 시점으로 추가 급등이 용이한 자리이고요. 접근은 24,500원부터 25,700원, 그리고 1차 목표가는 2월 고점 부근인 35,500원, 그리고 선출가는 23,5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다시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포트폴리오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국내 증시 추가 반등으로 출발하긴 했으나 여전히 미국과의 관세 협상 단계에서 한 번에 오케이 결과가 나오긴 어려울 것으로 보여서 등락은 좀 계속적으로 거듭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미국 기업의 본격적인 실적 발표로 인해서 등락도 계속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난 3년간의 미국 기업 분기 실적 발표 시기에 12번 중에 10번이 상승장이 아니라 박스권 장이나 조정 장세였음을 생각하면 이번에도 빠른 상승보다는 박스권 장세, 종목별 장세를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여타 증시에 비해서 기술적으로도 중장기 이평선들이 돌파를 해서 가벼운 자리에 위치해 있으나 조기 냉선으로 인해서 정책 관련주가 빠른 순환매를 보여주고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그쪽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게 좋고요. 업종으로는 이제 관세에 좀 영향을 좀 덜 받는 바이오 제약이나 조선, 방산 쪽에 무게감을 좀 두시고 포트를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업종과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네, 이제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이죠. 한국과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미국의 본격 관세 협상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무역, 경제부터 방위, 안보까지 다양한 의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등판할지도 관심인데요. 오늘 협의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은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민정훈 교수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뭐 소개한 대로 오늘 밤에 이제 한미 관세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합니다만 교수님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좀 알아야 할 기본적인 뭐 내용들을 좀 설명해 주시죠. 누가 어떻게 서로 협상이 임하는지부터 해가지고 우리 관전 포인트를 할까요? 네. 아무래도 트럼프 행정부에서 네. 무역 수지 적자를 줄이려는 네. 목적을 가지고서 상호 관세를 부과했잖아요. 예. 거기에 이제 그 주요 대미 무역 흑자국인 한국도 주요 협상국으로 포상이 됐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빠르게 미국 측의 요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한미 2+2 통상 협의가 이제 오늘 우리 시간으로 오늘 이제 10시에 개최가 되는데요. 워싱턴에 개최가 되는데 아무래도 재무통상장관이 이제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재무통상장관이 참석하셔가지고 그 상대편 그 미국의 재무장관 그다음에 그 그리어 그 USTR 통상 대표와 함께 네. 2+2 협의를 하는데요. 1시간 정도밖에 예정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크게 그 협상에서 진전을 보이기보다는 미국 측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상견례고 탐색전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서로 의견을 조율을 하고 이제 그 확인하는 절차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와 더불어서 관심이 주목되는 것은 앞선 일본과의 협상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깜짝 등장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협상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등장하시는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과 더불어서 한국, 뭐 인도 같은 주요 협상국의 과외 협상에 있어서 빠른 성과를 트럼프 대통령이 내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뭔가 좀 그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빠른 진행을 압박하기 위해서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데요.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뭐 트럼프 대통령과 그냥 가볍게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협상을 진행시키는 것은 결코 긍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길 바라고 있고 다행히 협상 장소가 백악관이 아니라 백악관 옆에는 재무부 청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등판이 성사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에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가 그 현재 국내 정치적으로 전환기에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처럼 무역 균형을 맞춘다든지 에너지 협력을 한다든지 어떤 그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의 그 프로젝트 대규모의 자본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투자를 결정한다든지 이와 더불어서 방위 분담금 증액하는 이런 부분 그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처럼 원스톱 쇼핑을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국내 정치 상황을 보면 그런 것을 다 결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협상을 초반에 이제 그 진행시키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 신중하게 이제 진행시켜 나가는 그런 전략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수님, 저희가 뭐 거의 매일 관세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은 이렇게 막연하게 가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정리하고 한번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소위 말하는 상호 관세는 4월 1일 날 발표된 것 중에는 한국은 미국에다가 미국 계산으로 50%를 때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절반인 25%를 때린다.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25%라는 얘기는 모든 한국산 제품 미국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에 대해 25%를 부과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거의 모든 거죠. 왜냐하면 네. 그 이전에 철강이나 알루미늄 예. 같은 경우에는 그와 더불어서 예. 품목별 관세가 부과된 게 있잖아요. 그랬죠. 그거는 품목별 관세가 부과된 부분은 상호 관세에서 그래서 유예가 되는 거 유예가 빠지는 되고. 거는 거죠. 예, 그러니까 먼저 품목별 관세가 부과된 부분은 그 중복 부과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빠진 거고요. 그런데 예. 그런 품목이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거의 모든 대미 수출품에 이제 90일 유예가 되긴 했지만 그래서 25%인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상호관세를 90일 동안 유예해서 협상을 하자는 것이고 저희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 25%를 최대한 낮추는 게 목표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우리 그 안덕근 그 산업부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호 관세를 이제 면제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면제도 가능할까요? 면제까지? 글쎄요, 뭐 지금 상황에서는 그건 저희의 협상 목표인 거고요. 이제 미국 측과 협의를 해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대안을 제시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 상호관세율이 0%가 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중국과의 협상에 있어서도 뭐 좀 145%, 245%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서도 상당히 낮춰줄 거다 이런 보도가 최근에 나왔잖아요. 예. 그런데 그래도 제로가 되지 0이 되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호 관세율이 0% 되는 것까지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기본 관세율 10%는 또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앞서서 이제 재무부 청사에서 이제 열린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다행스럽게도라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 안 하는 게 더 좋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외교는 또 그 다 카운터파트가 있는 것이고요. 예. 이게 장관급 회담이기 때문에 네. 장관급 회담에서 이제 그 얘기할 수 있고 결국은 최종 결정은 최고 지도자가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격이 중요한데 네. 장관급 회담의 회의에 그 최고 지도자가 나오셔가지고 답으려고 하거나 뭐 결정을 갖다가 압박을 하면 장관 입장에서는 그 최고 지도자 대통령의 어떤 질문실이나 압박 요청에 대해서 답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방적인 얘기가 되고 거기에 답을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네. 결국은 우리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경우처럼 등장하셔가지고 요청을 하고 의제를 얘기하면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그 답을 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우리 지도자께 한번 여쭤보겠다, 입장을 잘했다 그렇죠. 이런 예. 정도밖에 대응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당혹스러운 거죠. 워낙 트럼프가 예측 불가라서 체력도 좋고 하니까 네. 옆이라고 해도 또 올 수도 있으니까 이제 한번 그렇습니다. 여쭤봤고 그 지난 대선 때 우리나라를 머니머신이라고 했다는 건 이건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머니머신, 프로핏 머신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주 쓰는 용어인데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 부유한
그러한 대상 국가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유한 선진 국가들을 말하는 거고 그런 국가들로부터 미국이 충분하게 비용 절감을 위해서 어떻게 본다면 관세라든지 여타 어떤 조치를 통해서 뭔가 좀 그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국가 이러한 국가들을 갖다 총칭해서 머니머신이라고 쓰고 있는데요. 대체로 뭐 한국이나 일본, 독일, 사우디 같은 동맹국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사실 그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여기 이제 최근에 일본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이제 방위비에 대한 얘기하는 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도 주한미군이 있고 일본도 주일미군이 있으니까 방위비 얘기는 꾸준히 합니다만 교수님,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다 대놓고 미국의 대일 무역 적자를 제로를 만들고 싶다. 이 얘기는 당신네들이 일본이 미국에 수출해서 벌어들이는 그만큼이나 미국에서 뭔가를 사가서 그거 갖다가 퉁 치자는 얘기 아닙니까? 이건데 이게 현실적으로 그러려면은 일본 협상이라기보다는 일본이 너희들이 우리한테 벌어간 만큼 무조건 우리한테서 뭐 쌀을 사가든 뭘 사가든 사가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협상입니까 이게? 그렇죠. 굉장히 좀 강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맹과 비동맹 그 관계없이 다 무역수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압박을 해도 되는 것이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그 의구심과 이제 그 불만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당혹스러울 거예요.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제 그 미일 동맹을 바탕으로 해서 일본이 어떤 미국에 대해서 수십 년간 굉장한 협조를 해온 게 사실인데 이에 불구하고 경제적 이해 관계가 미국과 일본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미국 최고 지도자가 이제 직접적으로 압박하는 상황이 오니까 당혹스러운 거죠. 일본 입장에서는 무역 수지 흑자를 거두고 있음에도 여타 뭐 전략적 이해관계나 다른 부분에서 상당히 미국에게 어떤 기여를 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단순하게 무역 수지 적자만 놓고서 이제 그 압박을 하게 되니까 당혹스러운 거고요. 뭐 그런 부분에서 일본은 그 미일 동맹이 갖고 있는 가치 그리고 일본이 미국의 어떤 양질 일자를 만들고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는데 그리고 이제 중국과의 중국과의 경쟁에서 미국을 도와주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러한 어필을 통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좀 마음을 돌리려고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이전에 아무래도 무역수 적자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쌀이라는 농산물 수입을 확대해 가지고 에너지 수입을 확대해서 줄이려고 하는 직접적인 노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본은 이제 무역과 안보를 연계시키지 않겠다라고 했고 이제 우리 측도 역시 방위비 자체는 뭐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전달했는데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보도를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원스톱 방식을 선호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이게? 그건 미국이 원하는 거고요.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마찬가지로 그 신중하게 그 대응하고 그다음에 무역과 안보는 분리해서 대응하겠다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양국 간에 조율을 해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원스톱 쇼핑이라고 그래서 한국과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에서 미국이 원하는 것 모두 다 테이블에 올려놓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가능하다면 하나의 패키지로서 딜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지도자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게 실무 차원에 들어가면 상당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경제나 무역 부분을 담당하는 협상팀이 있을 거고 방위 분담금 담당하는 팀이 있을 건데 따로 이제 협상이 진행되는 거고 어떤 그 협상의 목적이나 내용 어떤 그 어려움들, 여러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협상의 기간이라든지 어떤 그러한 과정도 굉장히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특히 그 방위 분담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나 일본 모두 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소요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역수 적자를 줄이는 무역 협상과는 상당히 다른 결의 협상이 진행될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한국이나 일본 측 협상단이 이제 미국 측에 전달할 거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이제 향후에는 분리돼서 협상이 진행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미국 유권자들에게 뭔가 취임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무역 적자를 줄이고 동맹국들에게 보다 그 공평한 대접을 받는다는 이런 정치적 퍼포먼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그 빠른 시일 내내 어떤 뭐 한미 정상회담이 열려서 그런 부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앞으로 한국이 미국을 위해서 이러한 어떤 그
어떤 조치를 해주기로 약속을 했다. 이런 부분을 발표하는 걸로 출범 초기에 성과를 내고 이제 실무 협상이 이제 지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 우리나라 지금 이 정치 일정은 저희 협상에 큰 영향은 안 미칠까요? 우리 이제 예를 들어서 어느 쪽이 되건 이제 또 바뀌지 않습니까? 내각도 바뀌고 뭐 최고 지도자도 이제 정해지고 할 건데 그런 부분은 현재 뭐 이렇게 협상 과정에서 어떤 장애가 될 수는 없나요? 고려가 되겠죠. 왜냐하면 그 협상 당사국인 한국의 국내 정치적 상황이 있기 네. 때문에 이런 네. 부분에서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시간이 더 소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협상단에서 이제 정중하게 어떤 양해를 구하고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최종 결정은 차기 신정부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 양해를 구하고 그러한 양해 하에서 양국이 협상을 진행시켜 나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그 X에다 올리기도 했습니다만 한 8개 정도의 비관세 장벽 뭐 그런 어떤 치팅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넌 테리프 거기서 1번이 환율 조작이었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 결국 그러면 이렇게 세게 상호 관세율을 갖다가 높게 부르고 해서 각국으로부터 이런 어떤 비관세 장벽을 갖다 좀 이렇게 낮춰서 미국이 좀 덕을 보자라는 그 속내도 좀 어느 정도 읽히는데 첫 번째가 환율이었단 말입니다. 이 말은 그러면은 이제 달러 강세는 어렵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뭐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지 네.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네. 사실 뭐 한화가 좀 약하다든지 뭐 엔화가 다시 좀 강세를 좀 돌아서긴 했습니다만 예. 여전히 약한 거 이런 부분은 사실 미국이 이제 그 불확실한 어떤 그 관세라든지 어떤 무역 통상 부분에서의 그런 상황 때문에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미국이 키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 불확실성을 제고시키면서 그 전 세계 통상 무대를 흔들기 때문에 발생하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달러가 강세했다고 해서 불만을 토로하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그 한화라든지 엔화라든지 위안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 절상을 해라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좀 어폐가 있는 것이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 한화 같은 경우에도 환율이 굉장히 좀 달러 대비 높지 않습니까? 높죠. 이것이 아무래도 미국 달러화라든지 일본 엔화 부분에 비해서 안전자산에서 우리가 약세에 있기 때문에 그런 피해를 받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율을 절하를 시키고 싶어도 이것이 미국발 어떤 그 불확실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주로 받기 때문에 발생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우리한테 강요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자율 변동 환율 그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통제하기가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한 부분을 지적을 한 거는 이제는 무역 수지 균형을 맞추는 데 있어서 공식적인 관세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도 다 고려하겠다. 그래서 예.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다 고려해서 무역수지 적자를 상대국에 대해서 제로로 만들겠다. 이러한 목표를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이제 상대적 열세에 있는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이라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협상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동차 관세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정의선 회장이 그 전에 일찌감치 이제 미국에 투자를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동차에 대해서 지금 25% 관세 일단 유예된 상황인데 이게 좀 일부 완화될 것이다라는 게 지금 기조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은 미국 그 산업이나 정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상식성이 큰 산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 제조업하면 자동차 산업이 바로 떠오르는 것처럼 상식성 워낙 큰 그 분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도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네. 그 상호 관세가 부과되게 되면 특히 뭐 자동차 생산이나 특히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에 있어서 아무래도 수입되는 부분을 다 100% 국산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 부품에 대해서 상호 관세, 품목별 관세를 갖다 유예시킨 거는 미국 국내 기업들의 자동차 생산 기업들의 어떤 그 어려움이 반영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미국 국내적으로 조정되는가에 따라서 아무래도 그 자동차 관세가 얼마나 더 유예될 것인지 아니면 차등적으로 차별적으로 미국 국내 제조 그 회사라든지 어떤 수입 업체들에게 차등적으로 적용될 거지 이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 그 자동차 업계에서도 아무래도 그 미국 내
파트너들과 협력을 통해 가지고 보다 더 많이 어떤 유예를 받고 그다음에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교수님, 어쨌거나 트럼프 대통령이나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최근 한 이틀 사이에 그 강공 일변도에서 조금 물러서는 그런 어떤 흐름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중국도 여기에 그러면 결국 어느 정도 화답할까요? 저는 화답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의 스타일 자체가 가장 맥시멈 최고치를 갖다가 때려놓고서 이제 예, 현실적으로 예. 조율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145% 이제 또 항공기를 구매하지 않았던 245% 이런 엄포까지 놨는데 예. 사실 뭐 제조업 이 물건 만들 때 몇 퍼센트나 우리가 이윤을 받습니까? 45 이상 못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 그 이상의 관세율이 부과된다는 거는 그 수출하지 말라는 얘기나 네, 맞기 때문에 145% 부과됐다는 얘기는 이제는 이제 더 이상 부과해 봐야 의미가 없는 거고 예, 중국도 그렇게 예,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원하는 것은 존중을 해달라. 이런 얘기를 외교적 존중을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런 공간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의 협상을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조금씩 공간을 만들어주고 있고 그러한 부분을 중국이 좀 고려하면서 지금 뒤에서 물밑에 접촉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도에 나온 것처럼 2, 3주 안에 좀 이렇게 진전을 보일 수 있다 이런 얘기 하는 걸 보면 이제 물꼬를 터주는 것이고 미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가고 이제 중국의 어떤 그 입지를 좀 살려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본다면 현실적으로 관세율이 미중 간에 낮아지면서 이제 그 본격적인 협상의 장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장은 이제 보합권인데 트럼프 주니어 테마주라고 해야 되나요? 신세그룹주는 강세예요. 다음 주 오잖아요. 네, 정용진 회장하고 예. 이렇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장남이잖아요. 네. 트럼프 주니어하고 절친이라고 하니까. 그래요. 예. 두 사람 간의 그 우정이나 그 관계는 꽤나 오래된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식 때도 초청으로 그랬죠. 갔었잖아요. 맞아요. 예. 예. 뭐 신세계 이마트 3% 상승이에요. 이 와중에. 네. 그러네요. 그런데 뭐 트럼프가 붙어야 시장 되나 봐요.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지수 자체는 한 이틀 급등 이후에 뭐 네. 숨고르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또 당연한 흐름일 네,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네, 저희 네.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